안녕하세요. 포항제술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만나는 음악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서양의 고전주의 음악의 특징과 고전주의 작곡가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종달새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오늘은 교과서 110쪽에서 111쪽에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주요한 수업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10쪽, 111쪽에 보면 낭만주의 음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오늘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낭만주의 시대에 유행이 되었던 피아노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낭만주의 시대 대표적 작곡가 쇼팽의 환상즉흥곡을 감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업의 끝에 가서 역시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 작곡가 한 사람인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를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음악에서 낭만주의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 가지씩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고전주의 시대의 서양은 산업혁명을 거치게 되고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이 사회적인 불안이 사람들에게 꿈과 이상 그리고 환상의 세계에 몰입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개성과 감정을 중시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답니다. 자, 화면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학에서 시작된 낭만주의는 음악에서도 나타나면서 고전주의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고전주의 시대는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대표적인 형식이 소나타 형식 같은 것이었죠. 반면 낭만주의 시대는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서 작곡가의 개성과 감정을 중시하는 이런 작품의 경향을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는 감정과 개성을 중시하는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적 특징들이 여기 몇 가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예술 가곡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예술 가곡은 뭐냐 하면 시와 음악이 완벽하게 결합된 형태. 시가 슬픔을 노래하면 음악도 더 슬픈 느낌으로, 시가 기쁨을 노래하면 음악도 그 느낌에 맞도록 기쁨을 노래하는 분위기로, 그리고 반주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가곡을 예술 가곡이라고 하는데 슈베르트가 예술 가곡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표제 음악이 인기를 얻게 되는데 표제라는 말은 제목이라는 말하고 좀 뜻이 비슷해요. 여러분들 고전주의 시대의 작품들은 대부분 번호가 많이 붙어져 있죠. 예를 들자면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 몇 번, 베토벤 교향곡 제 몇 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면서 작곡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품 번호만 갖고는 그 작품이 무엇을 묘사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작품 번호를 부여하는 이 작품은 순수한 음악적 내용만을 표현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순음악 또는 절대음악이라고 했고요. 낭만 시대에 오면 작품에 구체적인 제목이 붙은 작품들이 늘어나요. 예를 들자면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음악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물의 사육제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음악 속에는 동물의 특징이나 동물과 관련된 무슨 내용이 묘사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표제 음악은 문학이라든가 회화라든가 자연 또는 상상 또는 역사 이런 것들하고 음악 외적인 요소들하고 관계를 지어서 묘사하는 구체적인 제목이 붙어 있는 이런 음악을 표제 음악이라고 하고 이 표제 음악이 낭만 시대의 주류를 이루게 된답니다. 이 시대에는 또 악극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악극은 오페라와 많이 비슷합니다. 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오페라를 훨씬 더 크게 규모를 키우고 내용을 더 방대하게 키운 이런 작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에 의해서 시도가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피아노 음악이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는데 피아노 음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후기에는 민족주의 음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민족주의 음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피아노 음악이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되는데 이 피아노가 강약과 음색의 표현이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훨씬 더 세련되고 품질 좋은 피아노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면서 가장 표현적이고 극적인 악기로 피아노가 자리를 잡게 됐고요. 작곡가와 연주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피아노를 많이 연주하게 되는 등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녹턴이라든가 녹턴은 뭐 야상곡이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즉흥곡, 발라드 이런 작품들은 피아노 음악이 발전하게 되면서 나타난 소품들이에요. 슈만, 쇼팽, 리스트, 브람스, 슈베르트, 멘델스존 같은 작곡가는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이기도 했지만 그 시대에 뛰어난 피아니스트로도 활동을 한 작곡가들이었답니다. 이 시대에 피아노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짤막한 애니메이션 하나를 보죠. 더욱 높아지고 있는 피아노의 인기가 화제이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피아노가 발달하였고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나타나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피아노에 대한 사랑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기세이다. 피아노 전염병이 도는 것 같아. 교과서 110쪽의 좌측에 있는 만화 4커트를 이렇게 짤막한 영상으로 만드는 것인데 낭만파 시대의 피아노 음악이 얼마나 활발하게 작곡이 되고 연주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짤막한 영상이었어요. 피아노 전염병이 도는 것 같다라는 재밌는 말귀가 인상적이네요. 자, 이제 오늘 감상하게 될 쇼팽과 쇼팽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쇼팽은 1810년에서 1849년까지 살았던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예요. 역시 짧은 생애를 마치고 세상을 떠난 점이 안타까워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라는 점인데 우리가 고전주의 시대나 바로크 시대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주요한 작곡가들을 배출한 나라는 몇 나라가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라든가 대표적인 작곡가 비발디 같은 작곡가가 있죠. 또는 독일 바흐라든가 핸델,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독일 사람이고요. 또 오스트리아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이런 작곡가들이 오스트리아가 배출한 작곡가예요. 이런 몇몇 나라들이 주로 많은 작곡가들을 배출을 했는데 낭만파 시대에 가서 쇼팽이라는 작곡가가 폴란드 출신의 어찌 보면 그 당시 음악적으로는 다소 변방이라고 볼 수 있는
폴란드에서 이런 걸출한 작곡가가 나왔다는 점은 눈여겨볼 점이죠. 쇼팽은 작곡가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최고의 피아니스트로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피아노 협주곡, 마주르카, 폴로네즈, 연습곡 이런 등등의 많은 곡들을 남겼는데 특히 쇼팽의 작품에는 쇼팽 특유의 섬세한 감정을 표현한 곡들이 많아서 서양 음악에서는 쇼팽을 일컬어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오늘 감상할 쇼팽의 환상즉흥곡은 4개의 즉흥곡 중에 4번째 작품인데 쇼팽은 이 작품을 작곡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있던 생전에는 출판하지 않기를 당부하면서 내가 죽은 후에는 이 작품을 파기해 주기 바란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해요. 이 작품은 쇼팽이 24살 때 되던 1834년 파리에서 작곡을 한 작품인데요. 뭐 때문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파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쇼팽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 작품은 파기가 되질 않았고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고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쇼팽의 작품일 뿐더러 또 3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작품은 1부는 왼손, 오른손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빠른 패시지를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2부는 1부와는 다른 아주 서정적인 선율을 가지고 있어요. 악보를 잠깐 볼까요? 여기 쇼팽의 환상즉흥곡 악보인데요. 1부 주제를 보면 빠르기가 알레그로는 빠르게라는 뜻이고요. 아지타토는 이탈리아 말로 격렬하게, 흥분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보도 보면 굉장히 감정의 변화가 굴곡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복잡한 어떤 신경을 묘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1부 주제 가락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 주제 가락인데 어떻게 느꼈나요? 뭔가 굉장히 마음이 흥분되거나 격렬하고 그리고 복잡한 심경과 변화가 막 일어나는 이런 느낌 등을 묘사한 그런 느낌이죠. 2부는 모데라토 빠르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보통 빠르기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1부보다는 템포가 느려졌어요. 그리고 나타낸 말은 칸타빌레, 그대로 번역을 하면 노래하듯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부드럽고 우아하게 연주되는 느낌을 말하죠. 자, 2부의 가락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2부 가락인데 3부는 일부 주제가 그대로 한 번 더 반복되는 가락으로 진행을 하게 된답니다. 잘 들어보셨죠? 111쪽 교과서에 보면은 로시니의 작품이 소개가 되는데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라고 하는 오페라 작품이에요. 로시니는 이탈리아 오페라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작곡가인데 대표 작품으로는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도둑같이, 빌레름텔 등이 있어요. 자, 줄거리는 돈 바르톨로를 후견인으로 두고 있는 로지나에게 사랑에 빠져버린 알마비바 백작이 이발사 피가로의 도움으로 마침내 로지나와의 결혼에 성공한다는 재밌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등장인물이 모두 4명이 나옵니다. 피가로는 이발사인데 동네에서 자기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뻐기고 있는 사람이죠. 알마비바 백작을 도와서 로지나와 결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여기 로지나는 여자 주인공인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친구인 마르톨로가 후견인으로 돌봐주고 있답니다. 마르톨로는 조금 웅큼하게도 로지나와 결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로지나의 재산을 탐내기도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알마비바 백작은 백작이라고 하는 귀족 신분인데 로지나의 모습에 한눈에 반해서 로지나에게 결혼 신청을 하는데 피가로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 둘은 결혼을 하게 된답니다. 이런 관계죠. 피가로는 알마비바 백작을 돕고 바르톨로는 일방적으로 로지나를 사랑하며 로지나와 알마비바 백작은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와 같은 공유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세비야의 이발사를 검색하여 감상을 해주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낭만주의 시대 음악과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 작곡가인 쇼팽의 환상즉흥곡을 감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순서에다가 이런 학습지를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습지를 작성을 해서 개학을 한 다음에 음악 선생님에게 학교에서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감상한 쇼팽의 환상즉흥곡도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두었으니까 다시 한번 찬찬히 감상을 해서 정리를 해주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보내기 바랍니다. 안녕.